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엘 주교와 장발장에 이어서 오늘은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등장인물 자베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자베르는 어떤 사람인가요, 작가님? 우리가 어떤 작품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매력적일 필요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주인공의 길을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작품의 흥미가 매우 반감됩니다. 네. 물론 그 주인공을 적대시하는 캐릭터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준다.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구마가 될 수도 있죠. 답답함. 네, 그 답답함. 네. 때로는 의도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캐릭터를 일종의 빌런으로 배치해서 자연재해와 같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외국 영화 중에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단발머리로 출연한 캐릭터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이 싫다고 해서 그 적대시하는 캐릭터가 너무 얄팍해지면 그 작품 전체의 격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형 히어로 영화인데요. 범죄도시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마동석이 나오는. 네, 일단 주인공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영화 관람객들이 1편은 이구동성으로 괜찮았다라고 했던 것은 비록 주인공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약하긴 하지만 그 악당이 굉장히 그 악당의 악랄함, 강렬함 이런 것들이 잘 그려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악당이 작품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는가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베르 캐릭터는 매우 복합적이고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요것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자베르를 요즘 영화나 이런 데서 흔히 쓰기 쉬운 빌런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베르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자베르가 빌런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빌런은 따로 있지 않나? 우리는 아마 한 달쯤 뒤에 진짜 빌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베르는 그저 빌런이라고 하기에 악당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매력 있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베르야말로 빅토르 위고가 진짜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이 작품을 쓰지 않았나라고 해석하시는 권위자도 있으세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베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발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빵 한 조각을 훔쳐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옥하기 위해서 너무 돌고 돌아 오랜 수영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장발장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의 불우한 성장 환경, 가정 배경, 돌보아야 될 조카들 등등이 있었다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자베르는 어땠을까요? 그는 경찰이었잖아요. 네. 공직자였죠. 장발장과 아주 대조되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빅토르 위고는 자베르의 성장과 출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3권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베르도 범죄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발장은 불운한 가난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범죄자가 되었잖아요. 네, 아주 네. 작은 범죄로 시작해서 네. 성장 배경이 이렇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자베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형무소 생활했었던 사람. 어머니는 점쟁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점쟁이라고 하면 어떤 취급을 받냐 하면 약간 떠돌이 취급. 사회 하층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 작품에서
떠돌아다니는 민족들, 집시들이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유럽은 형식적으로건 아니면 뭐 그 형태만 남아있건 간에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죠. 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가치관이 지배적인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네.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는 점쟁이라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었죠. 네. 그러니까 자베르는 아주 범죄의 소굴, 범죄의 온상이라고 할 만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란 사람들도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범죄자들 틈에서 자라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베르에게 선택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베르는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면 부모님의 가업을 충실히 이어받고 주변에 많이 있는 삼촌 이모들로부터 기술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그 뭐랄까요, 범죄 엘리트, 범죄 영재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자베르는 다른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갈망이 그에게 강렬하게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경찰들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느껴질 정도로 극단적일 정도로 범죄 혹은 범죄자들을 혐오하는 거죠. 무질서와 범죄를 혐오하고 그리고 그 반대 지점에 있는 법을 절대적인 정의로 간주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죠. 어쩌면 그러한 것 때문에 자베르가 경찰 안에서도 비록 출신이 한미했지만 네. 고속 출세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베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범죄자들을 잘 잡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산일 수도 있다. 비록 그가 부모님의 길을 잇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 늘 보았던 삼촌과 이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빤히 아는 거죠. 프로파일링이 이미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죠. 자베르는 어찌 생각하면 불운한 배경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스스로의 의지로 그 환경을 벗어났던 의지의 화신, 집념의 화신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베르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이제 성장 환경 속에서 나름 성공한 인물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베르가 진짜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장발장을 추격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장발장에 집착했을까요? 여러 면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방금 얘기 드린 성장 배경을 통해서 그가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혐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증오, 혐오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의 성향을 딱 결정지어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꽤 오래돼 버려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지 할 만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넘버 3. 네. 네, 넘버 3에 보면 욕설이 나와서 네. 조심스럽겠는데 제가 삐 처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삐 처리를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최민식 배우가 젊은 시절에 최민식이 나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이 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죄가 무슨 죄가 있냐. 죄 지은 삐리리들이 나쁜 놈들이지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분이 자베르를 모티브로 했음직한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최민식 배우가. 이 자베르가 아주 범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죄자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와 증오에 가까운 그런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게 된 데는 그의 법에 대한 신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신념? 네. 우리는 보통 법질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혹은 법과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 사용인데요. 법은 곧 질서다. 법은 곧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네. 빅토르 위고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베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법이 곧 질서요. 법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네. 자베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베르는 법이야말로 사회 질서의 핵심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도구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발장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장발장은 이전에 빵을 훔치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몇 번의 탈옥 시도 끝에 형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결국 그 형기를 어느 정도 마치고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 됐죠. 가석방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다시 잡혀 들어가야 되죠. 가중처벌을 받죠. 근데 그 가석방 기간에 장발장이 지은 죄가 뭡니까? 어린 아이의 동전 하나를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부러 빼앗은 게 아니었죠. 그렇죠. 현대의 재판이나 현대는 이런 법의 냉혹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도 소위 말하는 정상 참작 혹은 이 법이 만들어진 입법의 의도,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형태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죠. 법에 써져 있는 거죠.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가지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혹은 사형을 한다든지. 장발장이 이 마들렌 시장이었던 당시에 자베르가 이 사람이 장발장이다라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써보는 장면에서 장발장도 긴장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장발장이라는 흉악무도한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님. 장발장이 얼마 전에 잡혔습니다라고 하니까 장발장이 속으로 덜컥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놈의 흉악무도한 범죄 이력으로 보아서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죄라고 우리가 생각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은 그래 법이 이래야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한국의 사법제도에서는 아니 그 정도로 흉악한 놈들한테 요만큼의 이 심판밖에 하지 않는단 말이야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이 되게 많이 생겨버린 그 반작용으로 장발장 캐릭터 혹은 자베르 캐릭터를 보면서 자베르에게 감정이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베르가 그런 굉장히 냉혹한 법질서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발장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집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정의의 원칙, 정의란 곧 법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그것을 위반한 자가 돌아다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범죄자 삐리리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휴고가 그의 법 집행 철학을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자베르는 죄와 미덕이 공존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한 인간이 범죄자로 태어나고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베르는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데는 그의 성장 환경, 배경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을 씻었다. 근데 영화에서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나 손 씻었어. 근데 형님 이번 한탕만 이러면서 손 씻은 사람이 다시 손을 더럽히는 일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자베르가 어린 시절에 그걸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내가 한번 저 일에 가담하게 되면 나는 결코 저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한번 범죄자가 된 사람들은 영영 그 범죄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자베르가 몸으로 체득했겠죠. 그래서 죄와 미덕이 공존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신념을 체득하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자베르가 이 작품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고 자베르가 오히려 이 작품의 중요한 가치와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권위자의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그분이 해석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네. 빅토르 휴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베르는 죄와 미덕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믿었다. 음. 자베르는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깨어지는 순간 인간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지탱했던 가치관, 자기를 지탱했던 세계관이 허물어지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어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까지 몰리거든요. 빅토르 위고는 자베르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빅토르 위고가 인물들을 서술할 때, 인물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들을 보면 자베르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수식어를 쓰지 않고 반면 그 정반대에 있는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의 호의적인 수식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촛대를 전해줌으로써 빅토르 위고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호의와 자비에 의해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베르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시각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의 믿음이 마지막에 깨지는 것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베르를 그렇게까지 긍정의 너무너무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그 권위자의 해석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베르는 인간이 변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그의 눈에 비친 장발장은 도망자이고 또 위선자였겠죠. 변화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베르는 세상은 선과 악, 법으로 만들어진 질서, 그리고 무법한 무질서, 그것만 양분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중간 지점에서 고민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베르는 그렇구나. 징글징글하게 장발장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작가님, 자베르에게 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서 혹은 정의라는 말이 자베르에게는 법과 거의 동의어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에게 이제 법은 내면의 신념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은 법의 일정 부분은 내면의 신념이 되지만 또 일정 부분은 이거는 그냥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층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건너야 한다. 네. 붉은색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멈춰야 한다. 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념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록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무단횡단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있잖아요. 네. 저의 이 범법적인 신념을 아니 그런 본능을 억누르고 아들과 함께 아들의 손을 잡고 초록색 신호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는 마음속으로 원했지만 사회적인 위신, 아들의 시선 이런 것을 보느라 아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누르고 있었던 네. 욕망을 그분은 가감없이 실현하셨죠. 보행자 신호가 붉은색이었지만 그냥 건넌 거예요. 무단횡단이라는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신 겁니다. 우리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는 어른인데 왜 빨간 신호등에 건너?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그건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그건 흉악무도한 범죄예요. 그런 것을 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맞죠. 신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는 제 딴에는 제가 목소리가 커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작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들으셨으면 좀. 그 할아버지가 순간 고개를 휙 젖혔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의 질문이 더 컸다고 목소리가 더 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나이 들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때 크게 질문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듣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욕한다는 걸 감지하면 이상하게 귀가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아니다. 아빠가 일부러 그 할아버지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다. 어느 쪽이 사실이었는지는 저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알 수 없죠. 네, 오직 저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아실 텐데요. 아무튼 그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 아들에게
빨간색 보행자 신호등 때 건너서 안 된다라는 것은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그 할아버지 꽤 많은 성인들에게 야, 좀 이 표현도 좀 방송에 적합하지 않겠지만 좀 유도리 있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융통성 있게. 예, 죄송합니다. 융통성 있게 좀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키면 좋겠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 그리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는 제도와 질서가 우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혹은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답답하게 만드는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역사의 격변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경험하고 공감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인물에 대한 재판 혹은 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을 그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네. 제도와 질서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제도와 질서를 이용해서 그 절차를 아주 길게 지체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도와 질서를 좀 무시하고 좀 급행 열차를 타는 슈퍼히어로 백마탄 초인을 갈망하게 되는 심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확 끌어주는 드라마 한 편이 최근에 나와서 사람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인데요. 중증 외상 전문 의사가 병원을 유지하고 환자를 잘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질서가 오히려 환자를 살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야, 무슨 검사야. 야, 무슨 비용 생각하고 있어. 빨리 사람 살려야지. 그게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해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여서 사람을 살리는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제 친구는 그걸 보면서 그 친구는 그걸 보질 못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왜 그런 제도와 질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것에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 병원장 같은 놈, 기조실장 같은 놈 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비난하고 친구니까 네. 농담으로 욕을 합니다. 근데 이 양쪽 입장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법과 질서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 질서, 명문화된 법이 아닌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름, 정의가 실현되는데 때로는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벨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는 거죠. 아니다. 오직 이 길만이 정의를 향한 가장 빠른 길이다. 아니다. 이 길 자체가 정의다라는 것. 그래서 자베르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니까 자베르가 법을 집행할 때 가졌던 몇 가지 원칙이 있던데요.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은 감정에 우선한다. 감정에 우선한다? 예. 우리가 제도와 법 감정이 늘 충돌하거든요. 네. 늘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적인 비근한 예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예요. 법 감정은 사람을 살리는데 병원의 복잡한 질서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법 감정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근데 법 제도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생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 질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집행해야 된다. 비록 이 흉악무도한 한 사람이 심판받는 과정이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두고 그 제도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라는 게 법 제도인데 우리의 법 감정은 당장 쳐들어가서 끌어내서 심판대에 세우고 싶잖아요. 나쁜 놈 있으면 저런 놈들은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법은 그런 사람도 뭐 20년 뒤에는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자베르는 감정보다 법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감정은 주관적이잖아요.
명문화된 법은 주관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법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지만 감정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 특히나 동정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법은 감정에 우선한다. 이게 자베르의 법 집행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는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법을 어긴 자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자베르가 믿은 거죠. 법을 어긴 자가 사회에서 돌아다니면 그 자체로도 그 사람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래도 되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장발장이 시장으로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선행을 베풀었고 지금 그가 이 사회의 총량으로서 사회의 선의 총량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악의 총량을 줄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왜? 과거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발장이 선한 인간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보다 우선하는 법, 그리고 그러한 법은 반드시 집행되고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베르는 법과 정의가 일치한다고 믿었고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정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자베르의 신념이 가진 한계를 복원하지요. 네. 자, 근데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공직자에게는 이 자베르 같은 모습들 또 자베르 같은 성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게 바로 고전이 주는 매력이랄까요? 고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촉발시키는 면인데요. 네. 아까 제가 자베르를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권위자의 해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데 10분 동의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레미제라블이 아닌 장발장이라는 어린이용 작품으로 읽었을 때에는 네. 자베르가 너무 미웠어요. 아니 장발장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좀 놔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마음은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완역본 레미제라블을 읽었고 그리고 완역본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 자베르와 같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친구들이 명절에 모여서 한 친구를 굉장히 비난했던 사건이 있었죠. 병원에서 일하는 그 친구, 네. 에잇 원장 같은, 에잇 기조실장 같은 놈 이러면서 욕을 했던 그 친구는 자신의 직업 윤리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질서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전부 다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때로 편법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저는 이런 용어를 최근에 보았는데요. 사이다 패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서 가져온 사이다 패스로 가득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가 다 시스템 안에서 질서와 제도를 준수하고 살아갈 때 사고도 제일 적죠. 교통사고가 제일 나지 않는 방법은 모두가 다 교통법규를 지킬 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누군가 교통사고를 어기는 빌런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올려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자베르와 같은 사람은 안정된 시스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제도와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제도에 협조할 때는 자베르와 같은 사람이 매우 이상적인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베르 같은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면 어쩌면 꽤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뮤지컬 영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레미제라블을 이제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 뮤지컬 영화로 우리가 만났던 자베르는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레미제라블 개봉 당시에 러셀 크로우의 연기가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기가 아니라 가창이 혹평받았죠. 연기로는 흠잡을 데 없다. 그런데 노래가 안 맞다. 왜냐? 이전에 그 뮤지컬 영화 이전에 원작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자베르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항상 굉장한 카리스마로 까랑까랑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는 그런 까랑까랑한 발성을 갖진 않았거든요. 약간 먹는 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답답한 톤으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의 발성을 들으면서 오히려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자베르를 너무 잘 보여주는 발성이다. 러셀 크로우가 그렇게밖에 노래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의도적으로 그런 발성을 더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헐리우드의 대스타니까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를 고용하면 좀 더 트인 발성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답한 발성으로 노래함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 제도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다르네요. 라고 저는 사랑의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자베르와 같은 사람이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집행자들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극적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 지금 20대들에게는 청소년 시절에 아주 생생하게 간접 경험했었던 사건이었는데 세월호 사태가 있었죠.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2014년입니다. 네. 세월호 사태의 굉장히 상징적인 문구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아들처럼 파란색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면 절대 건너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제도에 대한 그 신뢰가 신념이 되었던 순수한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었고, 그렇죠. 학생들이 많았죠. 예, 희생이 됐던 것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뉴스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에 지하철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하철이 멈췄어요. 지하철이 멈췄고 안내 방송은 지금 잠깐 문제가 생겨서 차가 정차됐는데 금방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달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힘으로 지하철 문을 개방하고 지하철 철도로 이동해서 사람들이 다 탈출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다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하철 철도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그 안내 방송에 따르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기다려서 지하철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문이 개방됐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따랐다가 너무나 아쉽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한국 사회 전체가 보고 집단 우울증에 빠졌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매우 가까운 과거에. 그러다 보니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제도를,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자베르와 같은 사람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베르는 그 개인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겁니다. 자베르를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회가 그를 악인으로 만들거나 혹은 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더 수호하는 일에 시스템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자베르는 악인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왜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합한 경감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라면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이 정도로 냉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베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베르 자체는 어떤 경우에 좋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을 예로 들지 말고 다른 시대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북한에서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국가 전체가 충성하는 시스템에서 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서 혹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던 조선 총독부 산하의 헌병대에서 자베르와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사용하는 국가 제도, 시스템의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법, 질서, 법을 곧 질서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법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죠. 법 제도와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법이 곧 정의다. 질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질서를 만들고 정의를 규정하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자베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이 자베르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거 아직 안 읽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래도 될까요? 어쨌든 보셔야 되니까. 네. 그 극단적인 선택 왜 했을까요, 작가님? 자베르가 참 소질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웹사이트에 나온 말인데요. 자베르가 일종의 잠복 근무를 해요. 근데 자베르가 잠복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났고 당연히 밀정을 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정을 보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옛날 데모하시던 분들, 운동하셨던 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경찰 측 프락치로 자베르가 혁명 세력의 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자베르는 밀정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범죄 수사에 종사해온 인물들 특유의 강건한 외모를 자베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빅토르 후고가 묘사하는데 턱이 네모지고 인상이 강렬하고 키가 크고 팔다리가 두껍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찰 같은 느낌, 의심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베르처럼 직업 윤리에 투철하고 그리고 범죄자의 생리에 아주 능통해서 혁혁한 공헌을 많이 해왔던 사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혁명군 안에서 이 사람 그 경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알아볼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밀정으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적합했냐면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 자베르 나쁜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넉살 좋게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사람이요. 뭐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답답하다니까요. 러셀 크로우의 보컬 발성 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네. 이 자베르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잠복 근무나 밀정 업무에 부적합했던 인물이다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돼 있어서 와 이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베르 잡혀요. 그리고 잡혀 있을 때 네. 그때 혁명군에 또 밀정은 아니지만 혁명군에 잠입했던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장발장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구출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발장은 사실 자기 정체를 감추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마들렌 시장이라는 다른 정체성으로도 살았었고요. 그래서 장발장이 자베르를 이 나쁜 경찰 이놈을 당장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혁명군 시위대들에게 이놈에게 내가 정말 맺힌 게 너무 많으니 이자는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장발장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와, 당신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당신에게 이 흉악무도한 경찰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겠어라고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장발장이 자베르를 데리고 가는데요. 자베르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장발장이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풀어주고 장발장이 떠나갔을 때 자베르가 굉장히 갈등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씁니다. 한 가지가 그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장발장이 그를 용서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것은 자베르 그 자신이 장발장을 용서한 일이었다. 자베르는 인간이 변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발장이 그런 범죄자가 자신을 용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발장이 마들렌 시장으로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았던 것은 그가 다시 범죄자로 돌아가서 잡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위선을 했던 것이다라는 신념이 그 안에 가득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을 용서해주고 생명을 다시 구해준 그런 상황에서 그가 정말 놀라움이었죠. 그리고 그 놀라움 속에서 생명을 구조받은 은혜, 그리고 평생의 신념이 깨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그 짧은 시간에 하면서 자베르 자신이 장발장 범죄자로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자신의 신념이 깨지는, 그래서 범죄자지만 그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베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더 이상 아연실색했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그가 평생 동안 살아온 길에서 돌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존에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센 강 다리 위에서 몸을 던져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멈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빅토르 위고는 이 자베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자베르만 가지고도 한 12번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자베르라는 인물을 통해서 법과 질서, 법과 정의가 정말 일치하는가, 질서 혹은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 법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와 법 감정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베르가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인물이죠. 네.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그려낸 어쩌면 불후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법과 도덕, 또 원칙과 자비 사이에서 결국 갈등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베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에서 인간의 얼굴이 사라졌을 때, 인간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 법은 정의가 아닌 부정의를, 악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인간 사회의 법이 얘기하는 정의나 혹은 악이 아닌 더 근본적인 차원의 악의가 인간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억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자베르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베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하지만 장발장이 그를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빅토르 위고가 그려내는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본질적인 면의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탱되는 정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고상한 가치, 사랑과 자비, 또 배려를 통해서 질서, 정의가 구현되는 세계가 올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전체 세계로서의 세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발장과 같은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서 미리엘 주교의 촛대를 이어받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촛대에 사랑과 자비의 불을 밝히며 생을 마감했었던 장발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법이 곧 질서다. 법만이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그 직업이 소멸되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요. 소방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 세상, 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경찰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이러한 노력만으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작가님 너무 낭만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낭만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만약 시스템이 잘못 작동됐을 때 우리가 법과 정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만들었던 제도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법, 질서 이전에 네. 정치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사랑과 자비, 배려가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역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든다라고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사실 자베르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좀 답답하고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과 함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입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베르에 대해서 만나봤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이 작품이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장발장도 불쌍한 사람이고 자베르도 불쌍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작품에서 불쌍함의 가장 극단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 팡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홍정한의 인생 빛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